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주요 격전지에서 총력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자, 유세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를 차례대로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임성재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경기 용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희재 기자는 국민의힘 유세 현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임성재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종일 접전지를 도는데 그곳 분위기 박빙입니까? 네, 잠시 뒤 이곳 유세장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벌써 이 파란 팻말을 든 선거운동원들이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비교적 앞서 있지만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가 이 접전이란 판단 아래 핀셋 지원에 나서는 겁니다. 6월 지방선거를 딱 하루 앞두고 정청래 대표는 마지막 현장 유세지로 강원과 수도권을 택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선거를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선거, 또 대통령에게 힘을 싣는 선거로 규정했는데요. 일 잘하는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힘을 싣기 위해선 지방정부도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내란에 큰 불은 잡았지만 내란의 잔불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투표로 이들을 몰아내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늘 강원 유세에서 나온 정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완벽하게 청산하고 윤어게인 세력을 여러 번 심판한 선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선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절대 다수당 민주당을 뽑아야 한다는 호소도 이어갔습니다. 유세 중간 정 대표는 대국민 기자회견도 자초해 투표하면 이긴다며 지지층의 투표 참여도 거듭 독려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곳 경기 유세를 마치면 최대 격전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마지막 유세를 벌이며 13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충청권과 수도권을 가장 많이 찾았고요. 강세 지역에서 접전지가 된 전북은 한 번 방문했습니다. 대신 마크맨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도 전북으로 향해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아닌 이원택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도 살펴볼 텐데요. 자, 박희재 기자, 투표 마지막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느 지역으로 향했습니까? 네, 경기도 화성입니다. 잠시 뒤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곳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곳 지역은 경기도 화성 안에서도 가장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도로 곳곳에서는 붉은색 모자와 유세복을 입은 유세운동원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기호 2번을 연일 외치고 있어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종일 충남을 찾다가 지금은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와 박태경 화성시장 후보 지원차 이곳 경기도 화성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사실상의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걸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상대로 무오류의 함정을 언급한 것을 고리로 투표로 막지 못한다면 6월 4일의 뉴스 헤드라인은 이재명 재판 취소가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대국민 호소문에 이어 유세 내내 지방정부만을 지키자는 견제, 균형론을 강조하면서 거듭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칼 들고 싸우자는 것 아닙니다. 목숨 바쳐 싸우자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소중한 한 표 내일 투표장에 가서 꼭 행사해 주십시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충청권에 공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이번 공식 선거운동 13일 기간의 동선을 보면 충청권만 40%에 육박할 정도인데요. 선거 초반에 비교적 열세인 판세를 중원, 충청을 중심으로 뒤집어 보겠다는 계산이 깔렸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장 대표는 이곳 경기 화성 일정 이후에도 충남 천안으로 향해 피날레 유세를 벌인 뒤 서울 홍대로 이동해 젊은 층 투표를 독려합니다.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막판 보수 응집력을 최대치로 올리기 위해 격전지 대구, 부산과 경남에서 유세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후 충남 천안으로 이동해 다시 한번 유세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의 막판 총력전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임성재, 박희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언제나 격전지인 수도 서울시장을 두고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마지막 유세전도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외친 정 후보에 맞서 오 후보는 최후의 보루 서울을 부르짖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 구청장 후보 25명과 국회 합동회견으로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정원호와 민주당 구청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이재명 정부의 힘을 보탤 수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야당 심판이라고 외쳤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투표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용산 효창공원역 회견에서 서울을 글로벌 탑3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4년만 더 뛰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마지막 안전판을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 오세훈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주십시오. 간절한 호소에 이어 두 후보는 경쟁자의 약점도 부각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서울 절반인 12개 구를 돌며 숨가쁜 유세전을 펼쳤는데 특히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짚으며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무얼 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10년 무능, 무책임, 무사한 일 오세훈 시장을 바꾸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오세훈 후보도 서울 13개 구를 구석구석 누비며 서울의 미래를 위해선 대통령 후광에 기댄 인물 대신 베테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수도 서울을 책임지기에는 정원호 후보는 너무도 준비가 안 된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지만 여야 모두 서울 판세를 초박빙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단 한 번에 불의의 사고로 선거운동도 거듭 멈춰서면서 후보별 장단점을 판단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부산에서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유세전이 이어졌습니다. 시장 선거와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은 저마다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각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유권자를 만나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해수부와 HMM 본사 이전 등을 거론하며 해양수도 부산을 이끌 힘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고 우리 부산에 온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가져오게 될 파급 효과를 10배, 100배 키울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힘있는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중단 없는 시정으로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시키면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투표를 하면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도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대통령에서 시장,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전재수 시장 후보와 중앙정부와 함께 우리 북구를 정부보다 잘 사는 북구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선거철에 찾아온 사람이 아닌 진짜 북구의 후보임을 내세웠고 보수를 갈라 북구를 흔들고 북구를 잠시 머무는 정거장쯤으로 여기는 또 다른 무소속 후보를 내일 표로서 철저히 심판해 주십시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이번 격전에 대한 관심을 지역 발전으로 이어갈 유일한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북구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관심은 제가 저 한동훈이 승리함으로써 더 이어지고 더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유세전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16곳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까지 늦어도 모레 새벽이면 승패가 대부분 결정됩니다. 양당은 서울과 부산 등을 비롯해 5, 6곳을 접전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광역지자체 16곳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최대 격전지로 꼽는 건 단연코 서울과 부산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압승의 기준, 국민의힘은 최악은 면할 가늠자로 불리는 부산을 비롯해 경남 등의 동남권은 반전이 가능한 접전 지역으로 꼽힙니다. 경선이 곧 당선이라던 전북의 경우 이번엔 무소속 돌풍을 막으려는 민주당과 반청 깃발을 든 김관영 후보의 신경전이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진다면 역사상 첫 패배이자 정청래 리더십에도 흠집이 불가피합니다. 무슨 대통령이랑 무슨 교감을 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더라고. 그 명백한 거짓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 사퇴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상징 대구 승리를 자신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격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라며 자신을 보수의 회초리로 써달라는 김부겸 후보의 눈물 섞인 호소에 내가 몸을 갈아서라도 이 대구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추경호 후보는 보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오만한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행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 그것도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차지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 중에선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이 관심입니다. 특히 평택을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지지층 표심을 두고 벌이는 진짜 민주당 싸움에 반전을 꿈꾸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등 5파전 다자구도가 굳어졌습니다. 투표 전날까지도 자신이 이겨야 범민주 진영 연대의 다리가 생긴다는 조국 후보를 두고 민주당은 대의 버리고 자기 정치에 골몰한다며 쏘아붙이는 등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광역지자체 12곳 이상의 승리를 내심 바라는 민주당과 막판 접전 양상에 기대를 건 국민의힘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양당의 당권 향배도 접전지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와 자유화혁신 황교안 후보가 본투표 직전까지도 좀처럼 단일화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이동 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반칙과 특권의 후보들에게 평택을 넘길 순 없지 않겠냐며 황 후보에게 단일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황교안 후보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선거 마지막 날까지 언론을 이용해 알맹이 없는 정치쇼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여야 각 후보들은 현수막과 유세 차량 등을 이용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받고 확성기 소음에 시달렸다는 시민들의 하소연과 불만은 이번 선거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선거 후보자를 소개하는 현수막이 횡단보도 옆에 큼지막하게 걸려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바라보니 가게를 완전히 덮었고 상인들만 울상입니다. 장사를 하는 과정에 손님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길을 건너려는 시민들은 혹시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차도 잘 안 보이고요. 우리 같은 사람 걸어 다니기 좀 위험스러워요. 좀 위에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선거전이 본격화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현수막 관련 민원은 모두 2만 건이 넘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사항으로 꼽은 건 이렇게 도로 곳곳에 걸린 현수막뿐만이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유세 활동에 대한 민원도 많았습니다. 선거운동 관련 민원은 1,300건에 달하고 특히 확성기 관련 민원은 600건이 넘습니다. 층간소음보다 훨씬 더 심한 게 선거 유세 방송하고 하는 소음이거든요. 생활에 아주 불편합니다. 끊임없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나 홍보성 메시지에 대한 피로감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루에도 3-4번씩 전화가 계속 오니까 좀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유세 방식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시간대나 지역에 따라서 소음의 기준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유권자들의 변화된 코드나 수요에 둔감한 것이 과연 지금 시대에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좋게 소구할 수 있을 것인가. 각종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넘쳐나고 누구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지금 유권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선거전을 고민할 때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의 귀중한 한 표가 오롯이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는 사전투표지를 선거일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며 사전투표한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는 등 투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검찰과 경찰도 전담팀을 꾸린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고 안전모와 마스크를 쓴 감식반원들이 폭발 사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식반원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일부 유족도 함께 참관했습니다.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만큼 폭발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구조물 붕괴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내부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화재 상태 확인, 그리고 발화부 추정 지역 조사, 그리고 이남물질 유무 여부 등과 함께 인체 조직물 수색 여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에 묻은 화약 원료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체결류들은 일부 약간 풀어진 상태에서 담아가지고선 세척 봉실로 보내고 있고요. 세척 그 툴에 있는 것은 뭐 꽉 채워서 툴을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표면에만 묻어 있는 정도 수준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고 원인 규명과 특별 안전교육,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후 작업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 필요하다면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기술품질원 등 전문기관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안전사고 대응 전담 조직을 꾸려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등에 근거해 군용 총포나 도검, 화학류 등의 제조 허가와 감독을 맡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관련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호조를 이어가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핵심 생산 거점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생산과 수출 일정의 변수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손재유 대표는 안전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겠다며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대전 사업장 사고 다음 날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전에 있어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엄중한 교훈을 얻었다며 안전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되짚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상자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생산 중단이 길어질 경우 수출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고 직후 대전 노동청장의 작업 중지 조처 등에 따라 대전 사업장 생산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대전 사업장은 다연장 로켓 천무 생산 거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에스토니아와 약 5,200억 원 규모의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올해 2월에는 노르웨이와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도 맺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점검이 우선이지만 생산 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수출 일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생산 차질 최소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 당장 실적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좀 제약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사고의 어떤 원인 규명과 정확한 정상화 시점이 변수라고 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 사업장 매출은 1조 3,180억 원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체 매출의 약 5%를 차지합니다.
관계기관 조사와 생산 정상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향후 수출 계약 이행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다른 유사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살자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곤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생명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건가? 나의 생명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가? 이 대통령은 이어 목숨을 잃은 5명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 2명의 쾌유를 기원하며 한화 측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실상 직격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잇따라 폭발 사고가 나 모두 8명이 숨졌는데 비극이 또 반복됐다는 점을 지적한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수립도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처럼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곳은 직접 챙겨보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좀 추려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통해 산업계는 물론 관계부처에도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두도록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온 만큼 폭발 사고 원인 수사와 후속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거로 전망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로 노동자 8명이 숨졌다면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 그룹 내 중대재해 사망자가 공시된 것만 10명이라면서 그룹사 전체의 안전보건 체계가 무너진 결과라고 규탄했습니다. 9,000피를 향하고 있는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막판 상승세로 8,800대 고지를 간신히 넘어서면서 장중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개장 직후 8,900대를 넘어가며 곧 9,000을 돌파할 것 같았던 코스피. 하지만 금세 하락을 거듭하며 8,5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후에도 8,80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8,500선으로 주저앉는 등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탄 모양새였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겨우 상승세로 돌아선 코스피는 8,801로 마무리하며 종가 최고치를 간신히 달성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6조 6,093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6조 3,501억 원, 기관은 2,373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급등락을 거듭했지만 3% 이상 오른 36만 500원대로 종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막판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역시 큰 폭의 변동을 보이다가 전장보다 0.13% 내린 236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간의 문제일 뿐 9,000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익 전망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이익 전망치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9,000포인트 도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테마주 등에 여전히 상승세가 집중돼 있는 만큼 원활한 9,000대 진입을 위해서는 상승 하락 종목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젠승황 효과로 2거래일 연속 상한가였던 LG전자는 5% 넘게 급락했다가 막판 상승세로 3% 이상 오른 39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6%대 하락세를 보였던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함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3%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키우며 2.29% 내린 102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며 치킨, 삼계탕, 삼겹살 식당 등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황 CEO는 어제 엔비디아 연례 AI 컨퍼런스 GTC 타이베이가 열린 타이베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 협력사들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고 축하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한국을 찾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를 향한 뜨거운 관심 속에 한국 일정 동선과 또 연관 주식 주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젠슨왕의 발좌치 사이트는 국내 주요 매체 기사 내용을 자동으로 수집해 황 CEO의 예상 방문지와 회동 일정을 지도 위에 표시해줍니다. 또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는 주요 코스피 기술줄들의 주가 등락률을 표시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 소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기로 한 2차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6월 6일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검은 소수의 취재 인력에 의한 제한적 촬영 제안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로부터 불과 2시간 만에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 측과 출석 방식 등에 관해 여전히 협의 중이라며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특검도 아직 확정이 아니라며 뒤늦게 수정 공지를 했고 결국 하루 만에 비공개 소환 방침으로 기존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변호인단이 포승줄을 찬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는 건 인격권 침해 여지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특검 측의 협의 도중 언론에 공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첫 종합특검 출석은 법무부 호송 차량이 특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장면까지만 촬영이 가능할 거로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공의 279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전국 전공의 노동조합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 강요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을 종합특검에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중대한 국가폭력의 대상이 됐던 전공의들은 주동자와 부역자를 최대한 엄벌해 어떠한 권력도 국민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보를 처음 조사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민중기 특검도 조만간 공수처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의 박상진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이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과도 접촉했다고 특검 조사 당시 진술했는데 증거 기록에 없다며 자신의 재판에서 항의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해당 진술을 수사보고서에 남겨놨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이첩할 예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중기 특검을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지난 1월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민특검과 박 전 특검보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특검보 등 그간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로 입건한 민특검을 조만간 소환해 편파 수사 의혹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기 광주시 동곤지암 요금석 근처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대피했습니다. 인천 옹진군 근처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보트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까만 연기와 불길이 솟구치더니 폭발합니다. 경기 광주시 광주 원주고속도로 동곤지암 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폭발을 하는데 수리탄 폭발음 크기로 6번 정도 났어요. 불은 40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 한 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보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인천 옹진군 소청도 근처 해상에서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고속보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는데 보트는 결국 침몰했습니다. 탑승자나 표류 인원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해양경찰은 보트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의 구속 접부 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성폭력 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의 구속 접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자신이 구속돼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특정 세력이 자신과 김세론 배우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수 싸이 박재상 씨가 대면 진료 없이 수면제로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줬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와 대학병원 교수, 후배의사 3명, 매니저 등 모두 6명을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록스와 자낙스를 처방받고 매니저에게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5월 단체가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용자가 5.18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5.18 공법단체 3곳과 기념재단은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용자가 주문 닉네임에 5.18을 조롱하는 단어를 등록해 사용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혐오 행위를 차단하라고 스타벅스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장 내 혐오와 비하를 차단할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이를 선동하는 사람을 즉각 퇴장시키거나 매장 이용을 제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과에도 스타벅스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은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왜 이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한 첫날 SNS에 올라온 인증글들입니다. 회원에서 탈퇴하고 앱까지 삭제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업 총수까지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건 5.18 민주화 운동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8일이라는 날짜의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벤트가 공개되자마자 왜 하필 이날이냐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그것이 고의적이나 위법하냐는 둘째치고 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냐는 거죠. 사책 자체가. 그것이 사태의 본질인데 전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상품명과 디자인 요소로서의 탱크는 5월 18일이라는 날짜와 겹치며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읽혔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 문구까지 더해지면서 민주화의 상처가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여기에 과거 멸공 논란으로 형성된 오너의 이미지까지 겹치면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회장님의 과거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스타벅스의 이런 마케팅 관련된 부적절한 프로모션과는 관계가 없으니 다시 한번. 결국 이번 논란은 기업의 마케팅이 재미와 화제성을 넘어 사회적 기억과 정서를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안에 이란과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에 반발해 협상 중단을 선언하자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A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종전 양해각서 합의 시점에 대해 향후 일주일 안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을 60일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종전 MOU 체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hat's part of the negotiation that we have. They would like to control it. Nobody's going to control it. It's international waters.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매우 신속하게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 중단을 직접 중재한 걸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여전히 몇몇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금지와 이란에 묻힌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주도 제거 등을 요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란과의 협상은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란 측의 협상 중단 선언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이 중단되더라도 당장 이란에 폭탄을 쏟아붓는 건 아니라며 군사행동 재개 카드를 거론했던 입장에서 수위도 낮췄습니다. On the offensive again militarily? Well, a deal that wasn't going to be good for us is the line ultimately because I'm playing it out and we're going to see.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레바논 교전 사태 중재 등을 통해 협상 재개를 언급하고 나선 배경으로는 국제 유가 급등이 지목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입구 해협의 통행 방해까지 경고하고 나서며 국제 유가는 이날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레바논 사태까지 겹치며 휴전 파기 우려 속에 나온 발언들이어서 실제 종전 합의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최종 종전 합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아직 이란 정부가 미국 측에 최종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메은뉴스는 이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제안한 종전 관련 최종 합의안에 대해 이란 정부가 아직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며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은 과거에도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며 이번 제안을 매우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 화물선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앞서 미군이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인데 전쟁 해법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미국 화물선을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라크 움카스르항 인근 바다에서 사리스카호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오만해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선박 리안스타호를 미군이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리스카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قابل به مثل کشتی ساریسکا با مالکیت دشمن آمریکایی صهیونی را با موشک کروز مورد هدف قرار داد. 이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사일 공격으로 해당 화물선에는 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습하자 이란도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여기다 레바논 상황까지 협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یکی از دلایل خیلی روشن تشدید جنایات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در روزهای اخیر در فلسطین در لبنان 핵물질 처리는 물론 호르무즈 개방에 레바논 사태까지 갈수록 꼬이면서 좀처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면서 크게 화를 내고 험악한 말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확대로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이 중단 위기에 이르자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보도에 김종욱 기자입니다. 대체 지금 뭘 하는 거냐? 당신 미친 거 아니냐?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퍼부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감옥에 갔을 거다. 내가 널 구해준 거다. 이젠 모두가 당신을 싫어한다. 감옥 얘기는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인 네타냐후를 자신이 도왔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당국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레바논 공격을 확대해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미국-이란 종전협상이 다시 벼랑에 몰리자 분을 참지 못한 겁니다. 실제 이란은 레바논 공격을 포괄적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해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막말에 네타냐후는 알겠다, 다만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 후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내 헤즈볼라 목표물 공습 계획을 물렸고 헤즈볼라도 상호 휴전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امروز طبق تهدیدی که ایران کرده یه ذره عقب نشینی کرده اسرائیل ولی متاسفانه دشمنیشو داره میکنه. 트럼프는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모두 통화했고 베이루트에 대한 공격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적었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 중 가장 험악했던 것으로 평가된 이 통화 후에도 네타냐후는 헤즈볼라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베이루트 내 목표물을 타격할 거라며 뒤끝을 남겼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받고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도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데 야권에선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한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의 국정 성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미통일위원장에게 공중파나 종합편성 채널은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등 일종의 특혜를 주는데 보호받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라고 을러댔다며 대놓고 재판 취소를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이미 지방선거를 다 이겼다는 오만함의 반로라며 투표로 막지 못하면 선거 이튿날 헤드라인은 이재명 재판 취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통령이 편파적인 언론에 제재가 있냐고 질문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언론을 비난하면 그 자체로 겁박이라며 모든 방송이 김어준 방송이 되길 원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친명 언론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릴 기세라며 연말에 종편 몇 개가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현실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한 데다 여행 물가도 뛰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건데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은 3%를 넘어서면서 금리 인상을 압박할 전망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 동결에도 지난달 주유소 기름값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비해 경유가 33%, 휘발유가 23% 넘게 오르면서 석유류 물가가 24% 넘게 뛰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연휴에 여행 관련 물가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유류 할증료 급등으로 국제항공료가 역대 최대폭인 33.5% 올랐고 해외 단체 여행비와 승용차 임차료가 25% 넘게 올랐습니다. 결국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 3.1% 뛰어 2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석유류 물가가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여행, 숙박 관련 품목이 상승한 개인 서비스라든지
국제유가 영향의 석유류 상승폭이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올라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3.3%를 기록하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쌀이 13.5% 오른 것은 물론 가축 전염병의 고환율까지 겹쳐 축산물 물가가 5.8% 뛰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도 2.5%를 기록해 넉 달 연속 한국은행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한은은 당분간 3%대 물가 상승률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어떤 공산품이나 서비스 상품의 가격에 전가되기까지 좀 시차가 걸립니다. 따라서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 이제 높은 환율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고, 고유가의 고환율,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가운데 취약계층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급 위기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요 에너지 수급 동향을 보고하면서 8월 원유 도입 물량이 다음 달 중에 현재와 비슷한 80% 중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5월부터 7월까지 원유는 전년 대비 86%, 나프타는 83%를 확보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챗GPT를 개발한 회사와 그 대표를 상대로 미국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범죄를 부추기는 등 챗GPT의 잠재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방조했다는 겁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2명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의 용의자는 지역 보안관의 아들이었습니다. Unfortunately, her son had access to one of her weapons, and that was one of the weapons that was found at the scene. 수사 결과 용의자가 범행 전에 챗GPT와 오래 대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총기 정보와 함께 범행을 저지를 경우의 파급력, 형량 등을 묻자 챗GPT는 자세히 답변했습니다. 범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상 함께한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이런 대화가 돌이킬 수 없는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 AI와 샘 알트먼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eople are getting hurt, parents are getting deceived, and they need to pay for it. They need to pay for it by opening up their checkbook and changing the program to ensure that there are parental controls and that we are not endangering our kids. 83페이지에 이르는 소장에서 플로리다 주 정부는 인간 생명에 미칠 위험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샘 알트먼 대표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챗GPT의 잠재적 위험성을 알면서도 막대한 부를 얻으려는 기업의 욕심이 이런 피해를 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주정부 가운데 챗GPT 개발사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플로리다주가 처음인데 다른 주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 AI 측은 인터넷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AI 챗봇이 이용자 성향에 맞춰 답하는 특성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이용자의 문제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진작부터 제기됐습니다. AI의 무비판적인 확산에 앞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용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달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앞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공모주의 최대 5%를 특정 직원과 지인들에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스페이스X가 상장 관련 서류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주식 배정 대상자는 철저히 경영진의 재량으로 선정되며 이들이 받는 주식에는 상장 직후 주식을 팔 수 없는 의무 보유 기간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의 호황이
2000년 이 닷컴 버블 정점대와 기묘하게 닮았다는 월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속 유명 분석가 마이클 하트넷은 최근 S&P 500 지수가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 정작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기업은 단 20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소수 종목 솔립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저에 깔린 이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나며 랠리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년 연속 유럽 챔피언스리그 메달을 목에 건 이강인이 마지막으로 월드컵 축구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조유민의 대체 선수로 뽑힌 조위재는 정식 멤버로 첫 훈련에 나서 조유민의 목까지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첫 완전체를 이룬 축구 대표팀의 훈련 모습, 미국 현지에서 이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강인은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가 아닌 훈련장으로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훈련 시작 30분 전에야 짐을 풀었고 밝은 표정으로 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안 피곤하세요? 괜찮아요. 결승전에 뛰지는 못했지만 25살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2연패에 이어 두 번째 월드컵 출전. 시차 적응도 덜 됐지만 동료들과 함께 뛰고 또 자전거 페달을 구르며 땀을 흘렸습니다. 대표팀에서 손흥민과 함께 에이스 역할을 기대하는 만큼 늦게 시작한 고지대 적응 훈련에 속도를 높인 겁니다. 평가전 부상으로 낙마한 조유민의 자리를 물려받은 조위재도 이제는 어엿한 정식 멤버로 첫 훈련입니다. 다친 발을 이끌고 귀국길에 오른 조유민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 앞서지만 선배 목까지 뛰겠다며 차분하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또 저희 수비진에 있어서 좀 좋은 영향을 주고 싶고 또 월드컵이라는 자리가 경험하러 오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제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증명하고 싶고. 첫 평가전에서 자신감을 충전한 대표팀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엘살바도르와의 두 번째 실전에 대비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전에서 빠졌던 오현규도 컨디션을 끌어올려 출전 채비를 갖췄습니다. 완전체를 이뤘지만 이강인은 이곳에서의 훈련과 실전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월드컵 본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에서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2도, 대전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서울은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고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던 남부지방도 3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집니다. 특히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 곳곳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어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는데요. 여기에 해수면의 높이도 높은 기간인 만큼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금요일에는 중서부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원도 접전 지역을 돌며 핀셋 지원에 나섰습니다. 내란 잔부를 청산하고 일 잘하는 지방 일꾼을 뽑아달라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아침 일찍 달려간 곳은 당의 전통적 험지 강원도였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접전지 영월을 찾아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법, 영월 군의 비명도 해달라는 거 여러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분의 국회 대국민 기자회견에선 내란을 무려 20번 부르짖으며 국민의힘 심판을 호소했고 나아가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유능한 지방 일꾼을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세우는 선거입니다. 코스피 8천, 9천, 1만의 국민 부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1년 전 대선만큼이나 절박한 심정이라면서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나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꼬집었습니다.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가 된 당대표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누구입니까? 감옥을 다녀온 2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민주당은 막판 보수층 결집은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동참했던 상식적인 국민 역시 결집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구동성 외치는 초유의 야당 심판론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거대 여당에 지방정부마저 내주면 이재명 정부의 오만이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아침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연 장동혁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국이 박빙 승부라며 국민의힘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된다. 더 거칠게 폭주할 거라며 정권 견제론을 내세웠습니다. 모두가 주식만 외치는 모습은 주식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정권의 실상을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도 청년과 미래 세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겠다며 보수정당 지지세가 짙어진 2030 청년층을 향해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최악의 나쁜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접전 지역으로 꼽는 충남을 또다시 찾아 중원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청양에선 실망했더라도 한 표를 달라 후보들이 떨어지면 땅치고 후회할 거라고 울컥했는데 재보선 출마를 포기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붉은 점퍼를 입고 모습을 드러내 말없이 힘을 보탰습니다. 부부싸움하고 화난다고 문단속 안 하고 그냥 자버리면 강도가 들어서 내 재산이고 내 생명이고. 장 대표는 이어 공주와 당진 등 격전지 충남 곳곳을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해달라 기적을 만들자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6월 3일이 지나면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의 읍소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표심부터 무당층으로 구분되는 이른바 샤이보수의 결집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광역단체장 16곳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의 승패는 늦어도 모레 새벽이면 대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서울과 부산 등을 비롯해서 5, 6곳을 접전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광역지자체 16곳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최대 격전지로 꼽는 건 단연코 서울과 부산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압승의 기준, 국민의힘은 최악은 면할 가늠자로 불리는 부산을 비롯해 경남 등의 동남권은 반전이 가능한 접전 지역으로 꼽힙니다. 경선이 곧 당선이라던 전북의 경우 이번엔 무소속 돌풍을 막으려는 민주당과 반청 깃발을 든 김관영 후보의 신경전이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진다면 역사상 첫 패배이자 정청래 리더십에도 흠집이 불가피합니다. 무슨 대통령이랑 무슨 교감을 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더라고. 그 명백한 거짓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 사퇴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상징 대구 승리를 자신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격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라며 자신을 보수의 회초리로 써달라는 김부겸 후보의 눈물 섞인 호소에 내가 몸을 갈아서라도 이 대구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추경호 후보는 보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오만한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행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 그것도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차지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 중에선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이 관심입니다. 특히 평택을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지지층 표심을 두고 벌이는 진짜 민주당 싸움에 반전을 꿈꾸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등 5파전 다자 구도가 굳어졌습니다. 투표 전날까지도
자신이 이겨야 범민주 진영 연대의 다리가 생긴다는 조국 후보를 두고 민주당은 대의 버리고 자기 정치에 골몰한다며 쏘아붙이는 등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광역지자체 12곳 이상의 승리를 내심 바라는 민주당과 막판 접전 양상에 기대를 건 국민의힘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양당의 당권 향배도 접전지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검찰과 경찰도 전담팀을 꾸린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고 안전모와 마스크를 쓴 감식반원들이 폭발 사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식반원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일부 유족도 함께 참관했습니다.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만큼 폭발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구조물 붕괴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내부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화재 상태 확인, 그리고 발화부 추정 지역 조사, 그리고 이남물질 유무 여부 등과 함께 인체 조직물 수색 여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에 묻은 화약 원료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체결류들은 일부 약간 풀어진 상태에서 담아가지고선 세척 공실로 보내고 있고요. 세척 그 툴에 있는 것은 뭐 꽉 채워서 툴을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표면에만 묻어 있는 정도 수준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고 원인 규명과 특별 안전교육,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후 작업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노동자단체가 이번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비슷한 사고가 더는 없어야 한다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하나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 금속노조는 먼저 책임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그들의 사업장 안에는 여전히 후진국형 중대재해가 지난 2018년 이후 벌써 노동자 1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달라진 건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왜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지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지속 가능한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도 사측은 고위험 작업이 아니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화약을 취급하는 공장이 안전한 작업장이 아니면은 안이한 안전의식이 대형 참사의 원인입니다. 또 올해 하나그룹 내 중대재해 사망자가 공식 기준으로만 10명에 이른다며 그룹 차원에서 안전보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최근 계약 물량이 급증한 방산과 반도체 등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하나그룹이 일터의 노동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이번 사고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사고 직후 생산이 일부 중단된 대전 사업장은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이 생산되는 방산시설로 전해졌습니다. 천무는 지난해 12월 에스토니아와 5천억 원, 올해 2월 노르웨이와 1조 3천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화 관계자는 언제까지 작업 중지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면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 취소를 암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성과를 점검한 이재명 대통령. 검찰청으로부터 각종 가격 담합 행위, 전화금융사기,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 등을 보고받고 격려를 보냈습니다. 왜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이렇게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고요. 이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청와대 관계자는 권한이 클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밝힌 거라고 설명했지만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에 부여된 공소취소 권한이 쟁점이 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검찰에 직접 자신의 사건을 언급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지방선거 후 범죄 없애기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부끄러움도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특정 방송사가 매우 편파적이고 중립성을 잃은 경우 제재 수단이 있느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 근데 이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언론을 비난하면 그 자체로 겁박이라며 친명 언론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릴 기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채무 문제로 세상을 떠난 일가족 사례를 거론하고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코스피가 하락장 속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이다가 상승 전환해 8,800선에 안착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15% 오른 8,80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1.08% 오른 8,883에 개장한 직후 8,933까지 올라 사상 처음 8,900선을 돌파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해 8,503까지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3% 오른 36만 500원, SK하이닉스는 0.13% 내린 236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12.1원 오른 1,516.4원에 거래됐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급성장 중인 인도를 제치고 세계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 증시 시총은 올해 들어 86%나 급등하며 5조 420억 달러, 우리 돈 약 7,550조 원을 기록해 인도를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랠리에 올라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며 코스피의 폭발적인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올해 들어 캐나다와 독일, 영국, 프랑스를 차례로 제친 데 이어 인도까지 추월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를 찾는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삼겹살 회동을 비롯한 다양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의 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에서의 동선을 정리한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타이완에서 열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다양한 한국 협력사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Here's Naver Cloud in Korea, Bank of Korea, Hyundai, so many incredible companies. 행사 이후에도 우리 기업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한 데 이어 현지 식당으로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현지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일정을 시작합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서울 성수동에서 예정된 이른바 삼겹살 회동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제2의 깐부 회동을 통해 격이 없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타이완 언론에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치킨과 삼계탕 식당 등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김택진 NC 대표 등 게임 업계와 로봇, 인공지능 스타트업 관계자와도 잇따라 만날 예정이고 네이버 사옥도 방문합니다. 프로야구 시구와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화제가 되면서 방한 동선을 정리하고 관련 수혜기업 주가를 함께 보여주는 온라인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기대감이 벌써 반영됐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가 한국과의 협력 분야로 로보틱스를 언급하자 차익 실현에 하락했던 LG전자는 3% 상승 마감했고 두산 로보틱스 등 다른 로봇주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의 조기 타결론과 전면 중단을 각각 발표하면서 중동 정세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교적 성과와 시장 안정이 급한 미국과 레바논 공격을 빌미로 몸값을 올리려는 이란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막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띄운 승부수는 일주일 내 협상 타결이란 낙관론이었습니다. 이란의 협상 중단 선언으로 국제 유가가 꿈틀거리자 시장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동시에 합의가 임박했다고 공표해 판을 흔들려는 이란을 향해 빨리 대화에 복귀하라고 압박하는 고도의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I think the oil market is going to be very well supplied on the other side of this, and that we could see prices come down very quickly. 반면 이란이 내놓은 대미 협상 중단 카드는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주도 반출과 제거는 이란으로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를 포기하라는 굴욕적인 요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빌미로 미국의 제동을 걸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유가를 자극해 더 유리한 조건을 뜯어내겠다는 속내입니다. و این هم باز مسئولیتش بر عهده آمریکاست. ما نمیتونیم آمریکا و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رو به عنوان دو فاعل مجزای از همدیگه در نظر بگیریم.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지만 당장 전면전이 터지거나 일주일 만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모두 낮습니다. 미국은 전면전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재발이 두렵습니다. 이란도 경제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미군과의 전면전이란 체제 붕괴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진실은 극단적인 타결과 전쟁 사이에 위태로운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두 나라는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간헐적인 무력 시위를 이어가며 기싸움을 벌인 뒤 물밑 중재를 통해 다시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완벽한 종전 대신 60일간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임시 개방 같은 제한적인 임시 합의로 서로의 체면을 살릴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면서 레바논 확전을 두고 경로에 욕설을 퍼부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일 미 당국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 미친 것 아니냐는 등 거친 표현을 사용했고 특히 자신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레바논 군사작전 확대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장용희가 성범죄를 시도하려다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23살 장용기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보안 수사를 통해 장용희가 피해 요구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동남아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을 폭행한 한국인 남편 A씨를 엄벌해달라는 이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센터는 탄원서에서 올해 초 피해자가 입국한 뒤 8일 만에 A씨가 집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는 폭행을 막으려다가 손가락뼈가 부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A씨가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이 피해자의 신분을 악용했고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근처 해상에서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고속보트 한 척에 불이 나서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해양경찰은 보트와 주변 해역을 수색했지만 탑승자나 표류 인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화재 진압 후에 고속보트가 침몰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사고 해역을 수색하는 동시에 중국 당국을 통해 고속보트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6.3 지방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야 모두 격전지에서 마지막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부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내일 선거고 여야가 막판 표심 잡게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격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당이 이제 보면은 대여섯 곳 정도를 접전 지역으로 꼽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느 지역에서? 일단 저희는 서울을 탈환하는 게 가장 영순위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접전지로 뽑고 있는 이 부울경 세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는 것이 그다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년 전 총선 때 저희가 압승을 거뒀는데 부산, 영남, 부울경 지역에서 사실 전재수원 딱 한 명만 살아남고 다 낙선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세 곳을 모두 다시 찾아와야 된다라는 목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대구까지 포함된다면 좋겠죠. 네.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는 전북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북도 우리가 지금 격전지로 뽑고 있는 것이 사실 과거의 지방선거에서는 호남이 격전지로 뽑힌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다른 곳에서 다 승리했을 경우에도 뭔가 전북을 패배하게 되면 좀 이상한 애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6곳을 모두 승리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일단 저희가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2곳에서 당선자를 냈고 홍준표 전 시장이 사퇴하면서 지금 11명이 현역인데 적어도 한 5곳 정도는 이겨야 어느 정도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경북은 물론이고 대구도 안정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선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한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서울이나 부산 모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당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보수세가 그래도 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충남이라든지 강원, 경남 이 세 지역에 있어서도 저희가 승리를 좀 기대해보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지역이 이제 사실 충청 지역일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민심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여야 모두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우위, 국민의힘에서는 격전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어떻게 분류를 좀 해야 될까요? 저희는 우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나왔던 격차보다는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충남, 충북, 대전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우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선거가 있을 때는 충청도에서 이기는 쪽이 전국 선거를 다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선에서도 충청도에서 승기를 잡은 사람이 결국 승리를 했고 전국 선거에서도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방금 말씀드린 충청 세 곳을 모두 가져갔던 국민의힘이 전체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저희는 이렇게 중요성을 띠고 있는 충청 지역에서 세 곳 모두 단체장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우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충청권이 이제 핵심 승부처로 떠오른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청래 대표도 충청을 가장 많이 방문하기도 했고 장동혁 대표도 충청권을 또 찾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핵심이기 때문에 많이 찾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두 대표의 출신지가 또 공교롭게도 충남으로 겹치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어떤 판세를 갖고 있냐의 결과치가 결국 충청에서의 승리로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충청만 승리하고 다른 지역을 진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충청 지역이 모든 지역의 여론을 합친 어떤 평균치에 가까운 민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겠죠. 충청 네 지역구 4개의 이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충남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전이나 충북에서도 굉장히 저희 후보들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고 사전투표는 이미 끝났지만 내일 본투표에서 또 승부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마음입니다.
예. 막판 그 표심 모으기 총력에 나섰는데 양당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마지막 유세를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천안에서 이 선거운동을 마무리를 한 건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 선거운동 기간이 13일 아니었겠습니까? 지도부의 유세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좀 더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뒤에 등에 업고 선거를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집토끼를 잡고 산토끼도 잡을 수 있는 양면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게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었다고 보고,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선거를 시작할 때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내용을 겪었고, 그리고 여전히 윤 어게인 절윤 요거를 갖고 사실 그 당이 좀 갈려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수 자체가 결집되지 못해서 장동혁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무래도 산토끼를 잡기보다는 집토끼 단속하는 데 많은 전략을,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3일 동안 좀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었던,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었던 우리 당의 지도부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선거를 펼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정원호 후보와 좀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이제 뭐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후보와 이제 만나지 않은 것도 좀 대조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희 당 사정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선거 초반부터 적어도 오세훈 후보는 이제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쭉 선거 과정을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후보와 같이 뭐 유세를 한다든지 어떤 일정을 같이 하든지 이런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려웠겠죠.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건데 어쨌든 저희가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로 지금까지 과정을 겪어왔고 그 결과 마지막이 되니까 지지율에 많은 그런 반등이 있었고 좋은 어떤 결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독자 선대를 구성해서 후보들이 선거운동 하는 것과 또 당대표가 또 따로 지역을 돌면서 선거운동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또 지역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한번 전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마지막 날까지 전북에 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온종일 그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동행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유세전에 참여를 한 건데 이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저희 당은 그 국민의힘은 전국에서 공천 과정에 내용이 있었다면 이 전북 지역에서 우리 당은 좀 내용이 있었죠. 뭔가 김관영 후보가 제명되는 과정 속에서는 뭐 그렇게 그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원택 후보도 비슷한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중잣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당에 남아서 경선을 치렀던 안호영 후보가 경선 결과와 관련돼서 그 단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전북 민심이 좀 이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호영 후보가 단식하는 과정 속에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찾아가지 않았던 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중잣대와 관련돼서 당에서는 괜찮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관련된 식당의 주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에게는 감찰단이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자회견, 그 두 가지 결정적 장면 때문에 지금 전북 선거가 우리 당에게는 이례적으로 참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또 전북 국회의원이고 전북에서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지금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민주당의 조직력을 최대한 끌어오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마지막에 막판 좀 역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북이 좀 이례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김관영 후보는 이제 당선이 되면 정청래 대표 연임을 막는 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 만약에 김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정청래 지도부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상대당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히 관심이 가는 얘기죠. 말씀하셨듯이 정청래 대표가 김관영 현 지사를 제명하는 과정, 그리고 또 전북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안을 두고서는 좀 기준을 달리했다. 이 부분이 전북에 계신 분들의 어떤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전북지사 선거만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호남의 일부 지역에서도 공천 관련한 잡음이 많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있다 이런 평가도 많아서 만약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되고 또 무소속 후보들이
좀 당선이 되는 상황이 되면 정청래 대표는 제 생각에는 전당대회 출마 자체가 가능할까 이 정도까지 저는 봅니다. 그만큼 정청래 대표가 전북지사 후보 선출 과정에 있어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정책 상식과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본인의 판단에 대한 어떤 대가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임설 그리고 당대표 출마설이 지금 이제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에서 친청과 친명의 극렬한 싸움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런 것보단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계시고 실제 그런 것으로 좀 보여지는 장면들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정말 하마평에 나오는 것처럼 8월 전당대회 총리직을 내려놓고 나온다. 아주 유력한 후보군으로 올라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그 좋아요 해프닝 같은 경우에는 좀 국무총리의 위치를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그리고 당내 갈등과 관련된 이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고 좀 확산시킬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아마 정말 당대표를 나오기를 원하신다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총리직을 내려놨을 때 그때 본인의 장점과 그리고 현 지도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은 조금 자중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만약 당선이 된다면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도 좀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도 보면 뭐 대구시장이나 부산 북갑 국회의원 이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뭐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구를 만약에 잃는다. 대구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뭐 장 대표의 거취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본인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경북은 뭐 당연히 안정권이라고 보고 있고 대구도 어려웠지만 지금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지만 상징적인 지역인 대구를 잃는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광주시장을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뭐 당연히 대표 진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부산 북갑에서 예를 들어 이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될 때 과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마 이것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적어도 북갑 유권자들에 의해서 한동훈의 노선과 장동혁의 노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아마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당내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뭐 후속 작업 뭐 지금 제명된 상태이긴 한데 당과 어떤 관계를 구축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의 진퇴 여부가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뭐 대변인님께도 한번 여쭤보겠는데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만약에 이제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은 보수 진영 리더십에도 좀 뭔가 도전받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동혁 지도부는 붕괴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구시장 선거나 뭐 부산시장 선거의 결과는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장동혁 지도부의 생명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상 결정 요인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안 된다. 그러면 대구시장이나 혹시나 그 부산시장 둘 다 뭔가 그 저희 당이 우리 당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뭔가 많은 핑계를 댈 겁니다. 뭐 한동훈 후보가 뭔가 이른바 뭐 분탕질을 했기 때문에 선거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직을 유지하려고 할 텐데 근데 만약에 두 선거를 이기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만약 북구갑 선거에서 이겨서 그 원내로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본인에 대한 비판 여론도 당내에서 계속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의 연임이나 앞으로 그 정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북구갑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대변인께서는 좀 부산 북갑 많이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네, 저는 6주 연속 주말에 가봤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직접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분위기라는 것을 잠깐 가서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6주 동안 가면서 느낀 것은 그곳에 계신 분들 얘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거, 뭐 그 전주보다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런 정도는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네.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오면서 제가 느낀 여러 가지 현지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유권자들의 어떤 육성 이런 것들은 한동훈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여론조사에 있어서 약진 그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 지지자의 이 위장전의 의혹이 좀 제기되기도 했는데 뭐 한 후보 측에서는 마타도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뭐 해당 의혹이
이쪽 지역 어떤 투표 결과에 민심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사실 선거 내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문제가 사실 밝혀지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의혹 제기는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왜냐면 그 뭐 SNS 이런 카톡 같은 것이 공개됐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캠프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랑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아직 그런 근거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 진영 어디서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 아무리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과한 행동, 헌법을 유린하는, 선거법을 유린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구갑 표시면은 글쎄요. 지금 워낙 북구갑에 뭔가 그 한동훈 후보가 전국적인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선거운동도 하셨고 이런 분위기에 좀 과열된 양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북구갑 주민들이 느낄 때는 와, 이렇게까지 하면서 선거를 한다고라는 걸로 좀 과잉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미미하게나 반영이 좀 되겠죠. 미미한 반응은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표심에 좀 이런 의혹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 이제 선거 풍토에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너무 뭐라고 할까요? 과도한 어떤 정치 공세를 이렇게 선거 전날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 측 입장에서는 정부 통계를 인용해 가면서까지 해명을 했어요. 북갑에 5월까지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원래 줄어든다고 생각했을 때 한동훈 후보 측 지지자들이 정말로 뭐 1000 단위로 전입을 했다면 글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뭐 사람을 동원해서 전입을 시켰다. 그럴 만한 무소속 후보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후보를 크게 평가하는 듯한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선거 국면을 막 혼탁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표심을 좀 흔들어서 뭔가 앞서가고 있는 후보에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시도는 유권자들에 의해서 단호히 거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평택을 지역도 한번 보면 지금 사실 뭐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어떤 이런 과열 양상이 지금 굉장한 어떤 수준까지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오물이라는 거친 설정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을 향해 그런 표현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오물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비판한 정당과 왜 합당을 하겠다, 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거죠. 사실 선거 기간 동안 아무래도 같은 진보 진영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진보 진영 단일화가 굳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승기를 누군가는 잡을 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과도하게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는 최대한 지양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께서 가장 뭐 진보 진영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스러운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할 때부터 좀 선을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당내 여론이 좀 많아지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김용남 후보에 대한 지속적인 네거티브, 뭐 선거 과정에 네거티브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같은 진보 진영 안에 있는 후보에게 네거티브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양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진영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 결과 저희는 김용남 후보가 승기를 잡고 이길 거라고 봅니다만, 사실 그 이후에 과연 그럼 진보 진영 안에서의 단일화, 그러니까 합당 같은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선거 과정에 있었던 서로의 지지자들의 상처를 주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잠재워지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 단일화도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제 유이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에게 막판 단일화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제 황 후보가 정치 쇼다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뭐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으로 보면 좀 무망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좀 시간이 조금 남아 있고, 또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 상당히 논리적인데,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아직 사전투표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단일화를 하면 단일화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런 분석은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좀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분위기가 황교안 후보가 과연 중간에 유이동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포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감이 좀 잡히지가 않아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다음으로 이제 좀 집중을 받고 있는 지역이 이제 대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대구시장 선거 판세에 대한 시선도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후보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뭔가 이제 인물론 자체를 좀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지금 판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그 전략을 통해 저희는 막판 역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대구 유권자들 중에 이 샤이 김부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민주당이 찍을 생각이 없는 유권자분들 중에서 딱 한 번만 대구 발전을 위해서 김부겸을 한번 찍어보겠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뭔가 내가 너무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뭔가 그 표심을 겉으로 드러내기 좀 꺼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샤이 김부겸들이 유권자의 그런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요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대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아마도 지난 사실 대선 때, 작년 대선 때도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막판까지 좀 표를 고심하는 분들에게 김부겸 후보의 이런 진정성 있는 이런 유세 그리고 정말 대구 발전을 위해 딱 4년만 저를 써봐라라는 이런 호소가 저는 아마 그 유권자들을 좀 많이 움직였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막판 역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대구에서 막판 역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대구를 계속 찾았었잖아요. 네. 유영아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이제 단종에 빗댔습니다. 제자리로 복귀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박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헌법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고 이 얘기는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 그리고 씻어야 한다. 그런 명예회복 차원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경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박 전 대통령이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신데 네. 추경호 후보가 지난 2016년 총선 때 소위 진박이라고 판명이 돼서 그때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등원을 했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고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선거 상황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또 대구시장을 당선을 시킨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고 그것이 곧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다. 아마 이러한 개인적인 열망도 있는 그런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을 두고 후보들마다 입장체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대구 민심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투표를 좀 포기하려던 분들이 일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나 동정심 이런 것들 때문에 투표장 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은 일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시민 유권자들, 대구의 유권자들께서 이번에 판단 기준이 나랑 정서적으로 좀 유대 관계가 있는 정당 일체감을 갖고 있는 후보인가?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이번 대구 유권자들은 저는 합리적 선택, 뭔가 나에게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줄 대구에 좀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후보가 누구인가 여기에 저는 기준이 좀 맞춰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막 6월에 접어들었는데 날씨는 마치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서울은 32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만에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광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던 남부지방도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투표소로 향하실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은 점차 흐려집니다. 특히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또 남부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금요일에는 중서부 곳곳에 비가 오겠고 주말까지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날이 더울 때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 더위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여기에 소금을 살짝 뿌리면 맛도 더 좋아지고 땀으로 빠진 수분과 전해질까지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하고요. 랩으로 덮었다면 표면을 1cm 이상 잘라내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박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포크 등을 이용해야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